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부동산 TV의 부동산 전문인 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자 부분을 맡고 있는 이형훈이라고 합니다. 첫 영상이 올라가고 궁금하신 것도 벌써부터 많이들 문의들 들어와가지고 할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4월, 5월, 6월, 7월 이때가 제일 가장 바쁜 때인데 올해는 딱히 이렇게 시즌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융자도 어떻게 뭐 재융자 건으로 많이 문의도 받으시고. 네, 이자율이 아무래도 역대 아직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도 문의가 많이 계십니다. 집을 구입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저희가 미국 내 주택 구입 과정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융자 사전 승인, 어떻게 하면 주택 구입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하실지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사전 승인을 주택을 보시는 것 이전에 하셔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죠. 사전 승인이라는 융자 사전 승인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얼마까지 최대 융자 금액이 허용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많이들 이제 질문하시고 실수를 하시는 게 순서를 거꾸로 하셔가지고 집을 먼저 보시고 융자를 알아보신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게 융자 사전 승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융자를 이제 계약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동안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사전 승인 단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너무 복잡한 절차가 아닌가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게 사전 승인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심사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걸 굳이 집을 고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이제 사전 승인 신청을 하실 때 융자 회사에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보내야지만 집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CIA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융자 받으려면 수사국이랑 거쳐야 되는 게 있나요? 실은 연방정보국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융자를 받으신다고 해서 CIA에 보고를 하시거나 그런 상황은 없고요. CIA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C는 개인 크레딧, I는 인컴, A는 에셋, 이 세 가지를 두고 CIA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일단 크레딧은 가장 기본적으로 손님들께서도 많이 요즘에 은행이라든지 크레딧 카르마를 통해서 보시는 신용 점수, 점수를 많이 보시고요. 크레딧 리포트에는 중요한 부채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동차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C 부분, 크레딧 부분입니다. 크레딧 부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또 따로 있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겪어보셨겠지만 이사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냉장고라든지 어떤 가구를 이제 또 알아보시고 가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쇼핑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보통 0% APR 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0% APR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세탁기라든지 그 외에 이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발급받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기본 일반 대답은 저는 일단 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융자 사전 승인의 목적을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크레딧 체크를 그 후에 다시 하시거나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시면 크레딧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말씀인 즉 이제 융자 진행에 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크레딧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아까 말씀하셨던 인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를 알아야 되고 뭐를 또 이렇게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인컴은 사실 인컴의 정도가 높을수록 최대 융자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컴이 낮을수록 최대 융자 금액이 낮아지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랬죠. 그러면 손님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컴이 뭐 실업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W2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융자를 만약에 진행을 하시는 데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회사원분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대부분들께서는 아마 이 3월부터 해서 8월까지 뭐 실업 수당이라든지 네. PPP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받은 기록 자체만으로 융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네. 받으셔도 융자는 가능하세요. 하지만 가능하고, 네. 세부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네. 회사원인 부분과 자영업자를 나눠서 꼭 보셔야 됩니다. 회사원분들은 아울리로 페이 받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이제 샐러리로 먼틀리로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이랑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아울리로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하시는 시간과 인컴이 비례하다 보니 네. 이런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 하신 부분에 대한 인컴이 낮게 네. 심사관이 좀 더 낮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어쩔 네. 수 없이. 네. 왜냐하면 아울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아울리로 변경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지만 샐러리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히 코로나에서 그 회사가 회복이 됐다라고 네. 가정하면 이제 예전만큼 100% 그 급여를 받으신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은 뭐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융자가 안 된다는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CIA에서 A, Asset이죠? 그러니까 Asset은 뭐 다운페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Asset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거를 또 알고 있어야지 좋을까요? 아마 이제 다운페이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먼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집을 파신 다음 그 원금을 가지고 다운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네. 한국에 자금이 있으시는 분들은 해외 송금 네, 그쵸.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에서만 있지만 뭐 갯돈이라든지 네. 이제 제일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융자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네. 에셋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출처가 분명한 자금이면 다운페이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즉 한국에서 해외 송금을 하시더라도 한국의 출처가 분명한 자금이라면 쓰실 수 있으신 거고요. 네. 미국에서 집을 매매를 하신 다음 그 원금으로 내시는 분들은 자금의 출처가 예전 집이다라는 게 분명한 거고요. 네. 하지만 갯돈인 부분은 출처가 이제 불분명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현금 부분은 불분명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금 디파짓, 은행에 디파짓을 하시더라도 현금을 디파짓 하시는 경우에는 융자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하셔서 이제 에셋이란 거는 시간이 있으면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에 대한 부분을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융자에서 나중에 변수가 생기지 않게 준비하시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셨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감정, 여기 감정 평가 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 평가가 많이 중요해졌죠. 많이 바뀌었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 짜고 치는 고수도 그죠. 네, 많이 했죠. 감정사도 아마 친구 저희 쪽에서 바이어 지정하고. 쪽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게 이제 서프라임으로 연결되면서 서프라임 이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너무 주택 가치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는 영향을 줘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어프레이저를 요청을 할 때 융자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랜덤으로 이렇게 어프레이저가 나가게 됩니다. 융자 쪽에서 이제 컴퓨터상으로 저희는 감정사랑 얘기도 못해요. 그쵸? 가격에 대해서. 네, 뭐 언제까지 얼마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좀 잘 나올 수 없냐 이런 말 자체를 시도했다가는 감정사가 신고를 합니다. 감정이 옛날같이 그래도 아직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너무 잘 나오지. 지금은 셀러스 마켓이니까 잘 나오죠. 지금 요즘 뭐 집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까. 참고로 이제 요즘에 진로우, 뭐 리얼터.com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손님께서 이제 인터넷으로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는 걸 미리 알고 오시기 때문에 좀 터무니없는 계약은 좀 안 하시는 편이라고. 그쵸. 많이들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들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마켓이 변화하는 거에. 그런데 그것도 일해가지고. 있어요. 이 융자 회사를 했더니 30만 불이 나왔는데 저쪽 했더니 29만이 나왔다. 이 융자 회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네, 감정사 저희가 선택할 수도 없고요. 네, 감정사는 본인의 라이센스를 걸고 이 밸류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런 모종의 관계로 인한 큰일 나죠 요즘은.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사마다 조금씩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 네, 융자 회사를 이 회사로 했다, 저 회사로 했다 해가지고 감정 평가가 틀리게 나왔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너무 작게 나온 경우에는 한번 디스퓨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 리포트를 보니 해당 집을 한 6개 정도 예를 들었는데 값어치를 보니 이 집보다는 이 집이 좀 더 매물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 무조건 감정사가 주는 금액으로 가지 않고 조금 한번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리 라이센스를 갖고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융자 회사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